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건민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10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김범수님 반갑습니다. 이진선님도 반갑습니다. 강호백님 어서오세요. 네, 오창수님 안녕하세요. 잠깐 뭐 설정 하나만 만질게요. 잠시만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서빈님, 보스진국님, 하늘보리님 반갑습니다. 나무와 바다님 어서오세요. 최소우님 안녕하세요. 승재님 반갑습니다. 1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8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굴이요? 아까 제가 잠깐 설정 좀 만지느라고 네, 잠깐 가렸습니다. 네, 빨간머리 삐삐님, 아, 잘생겼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빨간머리 삐삐님 반갑습니다. 네, 성태형님,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태님, 황학직님 반갑습니다. 네, 알콩달콩님 어서오세요. 네, 이성균님, 오늘하고 내일 장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기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희 위에, 네, 조금 다른 금융사가 이번에 새로 입주한 것 같더라고요. 건물에. 네, 열심히 살자님, 오늘 좋은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님 반갑습니다. 보스진국님 항상 수익 감사드려요 선생님. 네, 저도 강의 항상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거래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사라님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8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분 넘게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호영기님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인정님도 반갑습니다. 잠깐 설정 좀 만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김정학님도 반갑습니다. 저희 8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다들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재현님 어서오세요. 네, 한 20초 정도 남은 것 같네요. 8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여러분 8시 30분 정각인데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의 박건민입니다. 여러분, 벌써 13회차 강의네요. 이제 하루 저희가 예전에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강의를 못했었지만 그래도 13일째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제 강의를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도 1300분 정도 들어오고 계신 걸로 보이네요. 항상 잘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 시장을 위해서 무료 강의를 90일 정도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90일이 아니라 90개월이라도 저는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머니까요. 항상 그렇듯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거래할 종목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순태님 8년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8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테이퍼링이란 무엇일까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아마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이 용어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2021년 11월 3일날 잉크님 테이프 플러스 ing는 아니고요. 자, 2021년 11월 3일 미국의 연준은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곧바로 국내외 금융시장과 기관들은 테이퍼링이 세계 경제에 불러일으킬 영향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도대체 이 테이퍼링이 뭐길래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걸까요? 자, 테이퍼링이란 이제 아까 어떤 분께서 테이프 플러스 ing라고 하셨는데 테이프 플러스 ing는 아니고요. 자, 테이퍼링이란 점점 가늘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의 영단어 taper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2013년 미 연준 벤 버넘키 의장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테이퍼링이란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차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퍼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적 완화의 개념과 과거 테이퍼링을 사용했던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이제 실물 경제 활동이 빠르게 위축되었었죠. 이를 대공황에 빗대서 이제 대침체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미국의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편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의 연준은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인데요. 자, 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0, 즉 제로순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시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금융위기에 대처해 나갔었죠. 하지만 이러한 제로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았고 또 실물 경기도 계속 침체가 되자 미국 연준은 2008년 11월 장기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였죠. 자, 바로 이것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를 낮추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늘려도 경기가 살아나질 않으니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돈을 푼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국이 최초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건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양적 완화는 여러 파급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인생은 공부님, 일본이 먼저입니다. 네.
자, 먼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경우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나 기업들에게 앞으로 이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특정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시장에는 국채가 희소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투자자들은 국채 외에 투자할 곳을 찾아서 다른 자산을 사들이고 이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사정이 개선이 되고 돈줄이 풀린 금융기관들도 이제 고객들에게 조금 더 대출을 해줘도 되겠지 하면서 대출을 늘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국 양적 완화라는 건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서 소비나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기도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시해온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자 2013년 5월 이제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테이퍼링 또는 양적 완화 축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오프라인 강의 때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 경기가 더 살아나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해서 경기가 살아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양적 완화도 좋은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적 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에 입힐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가 같은 특정 채권을 계속해서 큰 규모로 사들이게 되는 경우 채권 수익률이나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기 회복세에 비해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속도가 더뎌진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넘쳐서 자칫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었던 것처럼 경기가 회복될 땐 돈을 점차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중앙은행이 더 이상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산 매입은 계속 하되 이전보다 그 규모를 점차 줄이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과거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2013년 12월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선언한 이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고요. 지금 화면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보유 자산의 규모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네, 규모는 늘어나지만 그 속도는 점점 둔화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시장은 테이퍼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예의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테이퍼링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때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과거 미국의 테이퍼링 당시 상황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5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달에 테이퍼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무렵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신흥시장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던 2013년 5월을 전후해서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가 된 거죠. 당시 신흥국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긴축 발작, 영어로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미국 역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호영기님 오늘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나요? 이 어려운 단어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4년에 이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자 예상과 다르게 주가 지수는 상승하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등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들을 보면 테이퍼링이 가격 지표를 급 변동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시 금융 경제 상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컸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자체가 이제 금융 자산 가격 지표에 일관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책 금리 인상 속도나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추이 등 금융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시 2021년 11월로 돌아와서 미국이 이제 또 테이퍼링을 시행했었다고 선언했는데요. 자, 왜 미국은 다시 2021년 11월에 테이퍼링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결정했었을까요? 여러분들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 아마 모두들 다 아실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네, 김사랑님 2020 맹훈형님 코로나요. 박지훈님도 코로나.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성태형님, 사이다님, 네, 다들 코로나 잘 맞춰주셨고요. 자, 다들 아시는 코로나19. 2020년부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봉쇄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었죠. 다들 코로나19 때 해외여행도 못 가고
또 집 밖으로도 잘 못 나갔었잖아요. 그쵸? 이제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의 연준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는 매월 최소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은 400억 달러씩 매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이후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크게 상승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자 통화정책을 다시 정상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1년 11월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비유를 하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자,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국채의 경우 100억 달러씩, 주택저당 증권의 경우 50억 달러씩 매월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오늘 배웠던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 정책, 긴축 발작 그 용어들에 대해서 올려놨는데요. 잠깐 제 얼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사진을 찍으셔서 나중에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혼자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사진을 한 번씩 찍어주세요, 지금. 네, 다들 캡처 하셨나요? 이게 오늘 저희 강의의 핵심 내용이니까 꼭 다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이퍼링.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이 단어만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그리고 그 나빠진 경기가 다시 어느 정도 풀릴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다들 이해 잘 되셨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오늘의 강의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제 얼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문제를 보고 댓글로 생각되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머리 삐삐님 철수요? 아, 하늘보리님 철수 땡. 철수는 빠져. 철수는 제가 나중에 이 철수를 한번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네, 고병님 4번, 박태영님 4번. 네, 너무 이렇게 빨리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대부분 4번이라고들 하시네요. 자, 같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수는 다들 항상 틀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배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철수는 오늘도 배신하지 않고 틀려졌네요. 자, 철수가 양적 완화는 무조건 좋다고 했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양적 완화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어서 영희의 경우 이제 미국이 제로금리를 시행한다는 것은 금리가 0%가 아니라 0%에서 0.25%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 금리가 딱 0%, 0.25%, 뭐 3%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제로금리는 0%가 아니라 0에서 0.25%가 맞습니다. 자, 미나는 정부에서 테이퍼링을 통해 자산 매입을 늘렸다고 했지만 제가 아까 테이퍼링의 테이퍼는 점점 가늘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정부에서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미나도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연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테이퍼링을 실시했었고 그때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답답했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때 다들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들 있으셨을 텐데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요. 자, 미국은 제가 아까 미현준 파월 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가 회복이 되자 테이퍼링을 실시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수연이도 맞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얼굴 한 번 더 치워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시고 생각되는 정답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리아유님 4번 맞춘 거 축하드립니다. 다들 잘 맞춰주신 것 같더라고요. 빨간머리 삐삐님은 X라고 하시고요. 아시아나님, 알콩달콩님은 O, 김현수님도 X요. 김사랑님 O, 고병현님 숫자 5가 아니고 숫자 5가 동그라미 5랑 똑같나요? 네, 이 문제도 비교적 다들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5죠. 아까 제가 긴축 발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미국 연준이 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었던 2013년 5월을 전후해서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됐었고 당시 신흥국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제 이러한 현상을 긴축 발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렇게 두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진짜 대부분 이 두 문제를 다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셔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와 Q&A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실전 매매 거래를 위한 오늘의 통화성 거래 종목에 대한 시장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미국의 달러 USD와 일본 엔화 JPY의 통화상 거래입니다. 자, 우선 화면에 잘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잘 보이시죠? 이게 기사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USD JPY forecast US dollar attempts to form a floor against the ye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미국 달러가 엔화에 대해 바닥을 형성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인데요. 자, 그래프와 환율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죠. 미국 달러는 최근 일본 엔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145엔 수준은 여러 번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그 위로 돌파를 하면은 시장은 149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달러는 현재 과매도 상태이지만 모멘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일본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었는데요. 이제 36.9포인트로 예측이 됐지만 결국 36.7포인트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체 경제 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 지표인데요. 신뢰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경제 안정과 그들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지출 활동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경제가 확장될수록 증가하고 반대로 경제가 수축할수록 감소합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는
점점 수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낮은지 높은지 잘 모르시겠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24년 8월 20일 기준 100.80포인트입니다. 거의 일본의 3배죠. 자, 이어서 저희 거래소의 통화상 화면 그래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거래소 USD와 JPY의 통화상 그래프인데요. 자, 144.864 이렇게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게 오후 2시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에 맞춰서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가 아까 뉴스 자료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한 포지션은 저희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강의의 주제는 보이시는 대로 금융생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거래에 꼭 참여를 하셔서 좋은 수익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의 박건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